안녕하세요. 마인드포스트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비약물 치료의 효시, 소테리아 하우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 옆에는 배진영 선생님 나와 계신데요. 직접 자기소개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금 하고 계신 네. 일과 자기소개를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장애우 건익문제연구소의 정신장애인 사회통합연구센터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정신장애인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연구를 하고 있고, 또 그게 필요한 정책 활동이나 입법 활동도 지금 같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근에 WHO에서 각국이 인권 기반의 지역사회 정신보건 프로그램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침과 기술 패키지를 발간했다고 들었습니다. 우수 사례 중에서 소테리아 하우스가 소개되었다고 하는데요. 선생님, 그 소테리아 하우스는 어떤 곳인가요? 네, 소테리아 하우스는 이제 최근에 이 WHO에서 여러 가지 우수 사례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자료를 발간을 했는데, 네. 그 중에서 지역사회 정신보건 우수 프로그램으로 소개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중 하나입니다. 이 소테리아 하우스는 한 1980년대부터 처음 설립된 하나의 어떤 주거 공간이기도 한데요. 단순히 그냥 주거 공간이 아니고 이 정신장애인 청년들이 병원 퇴원 후에 여기에 와서 같이 지내면서 동시에 회복도 같이 하면서 또 잠시 머물렀다가 이제 지역사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근데 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그런 지역사회 프로그램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것처럼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이 소테리아 하우스가 여러 가지 좀 유명해진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최소 약물을 복용하도록 지원을 했다는 점, 그리고 또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 소테리아 하우스에서 일했던 그런 종사자들, 그 직원들이 전부 다 비전문가였던 점 등이 이제 다른 프로그램들과는 좀 굉장히 큰 차별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유명해졌고요. 이 소테리아 하우스는 나중에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미국에서 생겼다가 지금은 이 스위스 베른에서 좀 더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네. 그러면 이 말씀하셨듯이 WHO 자료에서는 스위스 베른의 소테리아 하우스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걸 시작한 곳은 미국의 캘리포니아라고 들었어요. 이 소테리아 하우스의 유래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이제 WHO 자료에서는 이 베른 소테리아 하우스를, 왜냐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베른 소테리아 하우스를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소테리아 하우스가 가장 먼저 시작한 곳은 미국 캘리포니아였고, 로렌 모셔라는 미국 정신과 의사가 처음으로 이 소테리아 하우스를 설립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정신과 의사인 이 로렌 모셔는 이제 그 로버트 랭이라는 사람의 킹슬리 홀 연구에서 굉장히 큰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킹슬리 홀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이게 킹슬리 홀이 이제 영국에 있는 어떤 강당 같은 그런 공간이고요. 여기서 로버트 랭도 당시 정신과 의사였는데 여러 정신 장애인 분들을 킹슬리 홀에서 같이 이렇게 주거 생활을 하면서 약물을 복용하지 않도록 하면서 대신에 이런 정서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또 이 사람들을 또 회복 과정을 이렇게 도왔던 그런 하나의 좀 실험적인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이 로렌 모셔도 이런 하나의 어떤 공간을 좀 만들어 보고자 영감을 얻었고요. 그렇게 이제 1970년대부터 소테리아 프로젝트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로렌 모셔가 정신과 의사였는데 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이분이 이제 정신과 의사 수련 과정을 거치면서 정신병원에서 여러 가지 이런 경험들을 하는데, 이제 주로 이제 정신병원에서 행해지는 그런 실천들은 그냥 입원시키고 또 약물을 그냥 투여하고 또 그 이외에 다른 어떤 정서적인 지지나 개입은 딱히
이루어지지 않고 또 병원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폐쇄적이고 좀 기계적이고 규칙도 많고 근데 좀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렌모셔가 뭔가 입원이 필요하고 굉장히 기능이 저하되고 일상생활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꼬리표가 붙은 사람들이 과연 항정신병 약물을 복용하지 않으면서도 가정집 같은 그런 병원이 아니고 가정집 같은 공간에서 치료를 받는다면 과연 완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됐대요. 그리고 또 이런 이 아담하고 집 같은 환경에서 치료받은 사람들은 이런 그와 반대되는 통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과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이제 이런 질문을 좀 해봤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한 실험적인 또 연구이면서도 이제 실천을 이제 동시에 하기 위해서 소테리아 캘리포니아라는 굉장히 그 아담하고 정말 이 집 같은 그런 공간을 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초발 정신증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두 번째 정신증 사파를 겪는 그러니까 정말 그 정신 질환을 갖게 된 지 얼마 안 된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 소테리아 캘리포니아에 이렇게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였고요. 당시에 이제 약물을 최소로 복용하거나 아니면 아예 복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하고 가정적인 분위기의 주거 환경을 만들었고 거주인도 이 집 같은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대 6명까지만 유지를 계속했고 그리고 비전문적인 그런 직원들을 고용을 해서 정말 정서적으로만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이 전문가가 개입이 되는 순간 그 공간은 정말 집 같은 분위기가 아니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경을 쭉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특징, 이런 원칙들을 이제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이야기 듣다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 네. 비전문가라 하면 뭐 기존의 사회복지사나 의사, 간호사, 뭐 일단 임상심리사 등등이 없으신 분들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전문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의도적으로 고용을 하였고, 의도적으로? 네네네, 의도적으로 고용을 하였고 그 이유가 이제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신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지원하고 같이 대하게 되다 보면 계속해서 이 사람을 전문적인 지식에 기반해서 판단하게 되고 해석하게 되기 때문에 이 소테리아 캘리포니아에서 의도한 것은 이 당사자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당사자의 입장에서 당사자의 그런 주관적인 입장에서 그 정신증적인 그 현상들도 이제 해석할 수 있게, 그러니까 전문가의 시선이 아니라 당사자의 시선에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해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소테리아 하우스의 목적이었는데,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지식에 기반해서 계속해서 이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은 이제 그런 해석들이 계속해서 이 전문가 위주의 해석이 계속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경계하여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비전문적인 사람들을 고용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중요한 소테리아 캘리포니아 중요한 원칙이 이제 빙 위드라는 건데요. 한국말로 조금 번안을 하자면 이 함께 있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빙 위드, 함께 존재하기, 함께 옆에 있기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의 의미는 이제 이 스태프들, 그러니까 비전문적인 이 스태프들이 당사자와 계속 함께 있음으로써 이 사람의 입장에 서고 또 이 정신장애의 경험을 새롭게 재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념화하고 또 당사자분들의 언어를 계속해서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게 해주는 이 총체적인 과정을 이제 이 빙 위드의 철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당사자 중심적이고 중심적인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 베른 소테리아 하우스는 캘리포니아 모델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실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다른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이 두 모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소테리아 캘리포니아가 사실은 굉장히 큰 효과성을 거두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소테리아 캘리포니아는 어떤 실천적인 장소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연구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과 이 소테리아 하우스에서 거주했던 사람을 서로 이제 비교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하는 공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연구 결과가 그 이제 소테리아 하우스에서 지낸 사람과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을 2년 동안 이제 치료받은 사람들을 각각 비교를 했을 때 뭐 재발률에서 서로 차이가 없고, 또 소테리아 하우스에서 지냈던 사람들 중에서 50% 이상은 약물을 복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수준으로 회복이 되기도 했고, 또 사회적응 수준도 소테리아 하우스에서 지냈던 사람이 더 좋고, 뭐 이런 굉장히 우수한 효과성을 실제로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 이 소테리아 캘리포니아가 이 정신과 의사들이나 정신의학자들로 이루어진 그런 위원회로부터 처음에는 충분한 재정을 받으면서 이제 시작했는데 그런 우수한 효과성을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오히려 엄청난 반발과 함께 재정이 삭감되면서 결국에는 1983년에 막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런 좀 정신의학계와의 그런 어떤 갈등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근데 이제 또 스위스에 있는 정신과 의사인 루크 치온피라는 분께서 이제 이분을 로렌 모셔의 캘리포니아 소테리아 하우스에서 영감을 받아서 비록 캘리포니아 모델은 막을 내렸지만 이거를 좀 따와가지고 이제 스위스 베른에서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베른에서 이제 설립을 새롭게 하셨고요. 사실 캘리포니아 모델과 베른 모델이 전체적인 틀에서는 굉장히 비슷한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차이점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캘리포니아 모델에서는 비이론적인 접근을 추구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로렌 모셔 박사 같은 경우에는 현상학적인 철학을 좀 추구를 하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정신증적인 부분을 해석하지 않고 그것을 정말 그 현상 그대로 바라보고자 했고, 또 이 당사자의 시선에서 모든 그런 현상들을 바라보고자 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이론을 토대로 한다거나 어떤 모델을 이렇게 토대로 한다거나 그런 것을 오히려 경계하고 그런 것을 이제 경계를 했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 치온피 박사는 자기만의 어떤 새로운 이론을 구축해서 그 이론을 이제 베른 모델에 적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론이 이제 정서 논리 이론이라는 것이고요. 이제 이 정서 논리 이론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네, 그리고 또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캘리포니아 모델은 이제 비이론적 접근을 추구하면서도 또 비구조화적인 그런 실천을 또 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구조화적인 게 어떤 거냐면 정말 규칙이나 규율을 정말 최소화한 거예요. 그래서 뭐 스태프의 역할을 규정한다거나 아니면 거주자의 역할을 규정한다거나 뭐 이런 것 없이 그냥 정말 이 삶을 살아가는 자연스럽게 삶을 살아가도록 하였고, 사실 우리가 이렇게 주거 시설에서 살다 보면은 정말 많은 규칙들에 또 처하게 되고, 병원에서도 생활하면 또 병원에 엄청 많은 규칙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캘리포니아 모델 같은 경우는 이런 규칙들이 오히려 당사자들에게 정말 큰 스트레스를 주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정말 큰 요인 중 하나라고 보았고, 그런 복잡성, 그런 구조화된 환경 이런 것들이 오히려 치료를 저해한다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소테리아 캘리포니아는 굉장히 비구조화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소테리아 베르는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절차가 있고 또 약간의 좀 구조화된 부분이 그래도 캘리포니아 모델보다는 어느 정도 있는 편이고요.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소테리아 하우스는 왜 비약물 치료의 효시로 이야기되고 있는지가 조금 더 궁금해지는데요. 이것과 연이어서 소테리아 하우스가 가지고 있는 좀 대안성에 대해서도 자세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기존의 정신의학적 모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거의 대부분의 정신보건 시스템은 이 정신의학적 모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신의학적 모델, 그러니까 생물학적 모델이라고도 생의학적 모델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모델에서는 정신질환의 원인을 사람들의 그런 생물학적인 부분에서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뇌에 문제가 있다든지 화학적인 불균형이 있어서 이 사람이 정신질환을 가지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신질환을 가지게 된 사람은 약물을 먹어야 되고, 그 약물을 먹음을 통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그런 생물학적인 불균형이라든지 또 그런 뇌의 어떤 그런 생물학적인 문제를 소거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이 생물학적 모델의 대표적인 그런 도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신질환을 가진 분들이 꼭 약물을 먹어야 된다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반면에 이 소테리아 하우스는 베른 모델이든 캘리포니아 모델이든 이 정신의학적 모델에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이 정신질환의 원인을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람이 놓여 있는 환경이라든지 이 사람한테 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압박이나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 정서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고려를 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점에서 첫 번째로 이 소테리아 하우스가 대안성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에 이제 이어서 이 약물 사용에 대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생의학적 모델, 정신의학적 모델에서는 약물이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반면에 이 소테리아는 정신질환의 원인을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찾기 때문에 꼭 약물만이 해답이 아니라는 그런 인식이 자리하게 되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놓여 있는 이 환경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을 고치도록 하고 이 사람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면 그런 정서적인 부분을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약물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오히려 치료를 저해할 수 있다. 이 사람의 회복을 저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물 사용을 최소한의 약물을 복용하도록 하고 또 설사 약물을 복용하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기반해서 그리고 당사자가 그 약물의 작용과 부작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약물을 복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원칙으로 여기고 있고요. 그와 연결해서 특히 이 스위스 베른에 있는 소테리아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좀 의사결정 지원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든 간에, 그러니까 소테리아 베른에서 어떤 서비스를 당사자분한테 제공하든 간에 쉬운 언어로 이 사람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정보를 공유를 하고 그에 따라서 서비스를 받을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지원을 하고 그것을 이제 모든 이 소테리아 베른에서 지내고 있는 이 모든 과정에 이 의사결정 지원에 대한 부분이 늘 이렇게 잠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많은 당사자분들이 본인이 어떤 서비스를 이용한다든지 어떤 치료를 받을 때 제대로 된 의사결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특히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이 사람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냥 그때 위기 상황에 놓인 정신장애인한테는 강제적인 개입이라든지 강제적인 치료라든지 특히 뭐 강제 입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가 정말 쉽거든요. 그런데 이 소테리아 하우스에서는 설사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의사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그 사전의료의향서를 소테리아 베른에서는 실제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주자분들이 입주할 때 먼저 자기가 그 위기 상황에 어떤 서비스를 받고 싶고 어떤 사람과 있고 싶고 또 어떤 사람이 내 위기 상황을 알았으면 좋겠고 어떤 사람은 내 위기 상황을 몰랐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까지
이제 세세하게 적게 하고 심지어는 내가 옛날에 위기 상황을 겪어봤더니 이런 전조 증상이 있었다. 아니면은 내 위기 상황에는 이런 개입을 받았더니 좀 잘 수그러졌다. 뭐 이런 부분까지 적게 해서 위기 상황에 굉장히 적절한 그리고 이 사람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좀 체계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대안적인 부분은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런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그냥 단순히 그냥 약물 치료를 받는다든지 약물을 조정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치료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대다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스위스 베른 이야기를 조금 드리자면 이런 위기 상황에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개입이 전부 다 이제 대화 기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위스 베른 같은 경우에는 이 소프트룸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이 소프트룸이 어떤 공간이냐면 이제 정말 자극이 전혀 없고 정말 폭신폭신한 그런 이불과 침대와 또 따뜻한 분위기의 그런 가구들만 놓여져 있는 그런 공간인데 이제 이 공간에 내가 조금 위기가 왔다고 생각되면 누구나 이 공간을 이용할 수가 있고 또 그곳에서 이제 그 소프트룸에서 지내는 동안에는 내가 원하는 직원과 함께 24시간 동안 같이 이제 거기서 충분히 대화를 나누면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약물을 이렇게 먼저 그냥 복용을 해버린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사람과 그냥 편안하게 계속 그냥 편안한 공간에서 대화 나누고 뭐 카드 게임을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위기를 안정화시키는 그런 방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 정서적인 부분을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 이런 점에서 이제 또 하나의 대안성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테리아 하우스가 우리나라에도 적용된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좀 어떤 것들이 변화되면 이것이 가능할까요? 일단은 정신장애인 분들이 약물을 좀 복용하지 않는다든지 또 당사자 분들을 지원할 때 약물 관리를 제대로 안 해준다든지 막 이런 모습을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런 인식 자체가 조금 바뀌고 또 다른 접근들에 대한 가능성을 좀 많이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가장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우리 정신보건의 그런 예산의 대부분이 의료 서비스 쪽으로 많이 편중되어 있고 아니면 뭐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이 재정이 가고 있어서 이 지역사회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그 재정의 파이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당사자분들을 이제 지역사회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지역사회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좀 서비스 체계가 마련이 돼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재정의 상당 부분이 병원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 중심적으로 새롭게 편성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실 뭐 소테리아 하우스 같은 우리나라도 이 소테리아 하우스를 막 이곳저곳 다 설치하면 참 좋겠지만 일단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위기 지원에 대한 그런 센터 아니면 위기 쉼터 이런 부분들을 지역사회 곳곳에 좀 설치를 하고 그것을 최대한 이 소테리아 모델에 조금 닮아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당사자 진영에서도 이런 요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요구 중에 하나가 이 당사자 동료 상담가가 다른 당사자의 그런 위기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쉼터를 만들어 달라. 그리고 그 위기 쉼터는 정말 가정집 같고 편안하게 쉴 수 있고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라는 그런 요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도 굉장히 소테리아 하우스와 많이 닮아 있다고 닮아 있는 그런 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나라에 조금씩 도입이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배진영 선생님께서 마무리해주시고 인터뷰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소테리아 하우스가 뭔가 약물을 복용하지 않거나 약물을 최소한으로 복용하게 하는 그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뭔가 많이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 그런 프로그램이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면 그 주변 사람들이 위험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스위스 베른에서 소테리아 하우스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30년 정도 계속 유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정말 이 자타의 위험이 발생했던 그런 사건이 일어난 횟수가 10번도 되지 않는다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정도의 숫자는 약물을 잘 먹는 정신장애 당사자분들이 거주하는 주거시설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주거시설에서도 아마 그 정도의 횟수로 위험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그런 약물 중심의 치료가 특별히 안전하지도 않고 또 약물을 최소한으로 복용하도록 하는 접근이 또 그렇게 특별히 위험하지도 않은 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비약물 치료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이제는 좀 거두고 또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찾아볼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테리아 하우스에 대한 검토가 그런 변화에 좀 긍정적인 시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이야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마인드포스트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